반갑습니다. 박창현 변호사입니다. 2019년 4월 11일 계속 쏟아지는 이민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민법 자체에 대한 강해랄까 또는 알기 쉬운 이민법이라는 제목하에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굉장히 많이들 문의하시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안내를 해드리는 기회를 삼고자 이렇게 자료들을 모으고 강의 형태로 영상을 만들다 보니 본의 아니게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텐츠들이 즐비하게 이렇게 줄 서 있는데 굳이 미루면서 천천히 이렇게 영상을 제공해 드릴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미팅 중간중간 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업로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안내해드리는 내용은 알기 쉽게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도 맞지만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입체적으로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제 차, 3차 여러 번 들으셔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역시 이해가 안 된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서 보다 상세하게 본인 상황에 맞는 비자 준비를 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역시나 이 영상은 법률 조언 또는 이민 조언이 아니라 현재 현존하는 이민법 그리고 앞으로 바뀌게 되리라 예고된 이민법들을 종합하여 여러분들에게 조금 쉽게 이해를 시켜드리고자 안내해드리는 가이드 영상에 불과합니다. 스스로 잘 판단해서 이해하시기 바라겠고요. 편집이라든지 자막이라든지 이런 기능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필요할 때마다 앞뒤로 돌려가면서 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난번 예고에 맞추어 오늘은 제가 482 TSS 비자 그리고 새롭게 태어난 Regional Provisional 비자 그 사이에 어떤 일장일단 즉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박앤코의 대표 변호사 박창민이고요. Accredited Specialist in Immigration Law, 즉 이민법 공인 스페셜리스트, 변호사 협회가 인증하고 있는 스페셜리스트 변호사입니다. 하지만 법률 조언, 이민 조언 아니고요. 가이드로 정리해 드리는 것이 오늘의 제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있는 자료는 2019년 4월 11일 기준으로 지금 제가 안내해 드릴 수 있는 내용에 불과하며 앞으로 변동이 될 여지라든지 추가적으로 이민성 장관이 장관령에 따라서 예를 들어 웨이버 규정, exemption 규정이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후속 안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본인 상황에 맞도록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면 좋겠고, 실제 저희 법무법인의 이민 서비스를 수임하고 의뢰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저희 법무법인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info@parkcolawyers.com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482 비자는 Temporary Skill Shortage 비자라고 해서 과거의 457 비자를 개정한 비자입니다. 모두들 알고 계시죠, 그죠? 과거 457 비자와는 달리 482 비자를 진행할 때에는 Nominated Occupation 또는 Related Field에서 2년의 풀타임 경력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2년 경력 없이는 비자를 신청할 수 없고요. 신청하더라도 비자가 거절되게 됩니다. 이건 short-term, medium, long-term 관계없이 공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새롭게 발표가 된 Regional Provisional 비자, 즉 494와 491 비자 중에서 494 비자가 현재 489 비자를 이제 리플레이스하는 죄송합니다. 494 비자는 RSMS 다이렉트 엔트리를 리플레이스하게 되고요. 491 비자가 489 비자를 임시 비자를 리플레이스하는 형태인데, 테이블을 보면서 각 항목별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482 비자는 알고 계신 바대로 457 비자를 계승했기 때문에 고용주 스폰서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494 비자, 즉 RSMS를 계승하게 될 494 비자 역시 고용주 스폰서십, 즉 노미네이션이 필수이고요. 491 비자는 General Skilled Migration, 즉 489를 계승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 이민 계열입니다. 즉 고용주의 스폰서십을 기준으로 신청하는 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용주의 스폰서십 없이 점수제를 통해서 인비테이션을 받거나 말거나 거기에 따라서 비자를 신청할 수 있고 없고 여부가 결정이 되게 되고요. 다만 주정부 노미네이션 없이 4촌 이내의 지방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친인척의 스폰서십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489도 똑같죠. 그렇지만 친인척의 스폰서십으로 489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당 수준의 포인트 테스트, 즉 점수를 확보해야 될 겁니다. 주정부의 스폰서십 노미네이션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인비테이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점수제 이민, 즉 이제 포인트 테스트라고 하죠. 점수제 이민이 해당되는 비자는 General Skilled Migration, 즉 기술 이민 계열, 그 중에서 이제 485 졸업생 비자는 논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스킬스 비자라고 해서 사업 비자 계열이 포인트 테스트입니다. 그 중에서도 예를 들어 significant investment 비자라고 해서 500만 불을 투자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받는 사업 비자는 또 점수제가 아니고요. 굉장히 복잡해요. 어쨌거나 482, 494 비자는 점수제 이민이 아닙니다. 즉 내 점수를 계산해서 인비테이션을 받느냐 여부랑 관계없이 스폰서십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 노미네이션이 승인됐느냐 여부에 따라서 비자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하지만 491 비자는 점수제 이민이에요. 주의하셔야 되고요. 따라서 점수제 이민이 해당되는 491 비자는 스킬 셀렉트에서 인비테이션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필수입니다. 482, 494는 스킬 셀렉트와 관계가 없죠. 직업군 구분을 한번 해보죠. 482 비자는 숏텀이냐 미디엄 롱텀이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비자 스트림으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느냐가 구분이 됩니다. 494 비자, 즉 RSMS 다이렉트 엔트리를 리플레이스하게 될 494 비자는 현재는 직업군이 명확하게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고 계신 바대로 Regional Occupation List라고 해서 RSMS 다이렉트 엔트리를 위한 별도의 직업군이 존재하죠. 그 존재하는 Regional Occupation List를 수용하고 계승하게 될 가능성이 크지만 직업군이 확장되거나 줄어들거나 할 가능성이 일부 있고, 그 다음에 주정부별로 별도로 이렇게 직업군을 지정하게 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491 비자는 당연히 주정부별로 다르게 직업군이 할당이 될 거고, 해당되는 주정부별로 직업군마다 자기들이 원하는 별도의 조건들을 추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489 비자가 각 주정부별로 요구하는 요구 조건이 다르죠, 그죠? 해당되는 주정부에서 공부를 했느냐, 그 지역에서 일을 한 적이 있느냐, 그 다음에 employment offer, 즉 고용 관계를 위한 고용 제한이 있었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주정부에서 인비테이션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여부가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491 비자 역시 489를 계승하여 그 시스템을 그대로 갖고 갈 터이나 직업군 자체는 달라질 수 있고 현재는 발표된 바가 없습니다. 당연히 지금 현재 비자 신청도 못하니까 지금 현재 나오는 직업군은 별 의미가 없겠죠. 여러분들이 비자를 신청하게 될 2019년 11월 16일부터 적용되게 될 직업군이 보다 중요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주권으로의 pathway는 482 TSS 비자는 ENS나 RSMS로의 TRT, 그러니까 트랜지션 스트림이 지금 여전히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경력을 기준으로 그 사이에 영어 점수가 확보됐다거나 하게 될 경우에는
독립기술이민이나 아니면 190 비자, 즉 State Territory Government의 노미네이션을 통한 기술이민 계열로도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94나 491 역시 기술이민 계열로는 진행할 수 있을 것이나 3년 동안 해당 비자를 가지고 있었어야 됩니다. 그러니 거주 기간이라는 요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게 적용이 될 것이며, 그 다음에 191 비자로 Skilled Regional 비자로 Permanent Residence 비자로 전환 자체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 안내해드린 내용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 조건 한번 보죠. 482 TSS 비자의 경우에는 숏텀 리스트에 있는 직업군은 2년짜리 비자밖에 신청이 안 되고, 온쇼어에서는 2번밖에 신청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새롭게 신청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오프쇼어에서 신청해야 되나, 그조차도 GT라고 해서 Genuine Temporary Entrance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경우 IELTS 오버롤 5.0 점수 그리고 each 4.5가 될 경우에는 영어 점수 자체는 만족을 시키게 되고요. 미디엄 롱텀 직업군에서 4년짜리 482 비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IELTS 5.0, EH 5.0이 돼야 되니까 그 부분 유의하시고, 494나 491의 경우에는 IELTS 6.0이 필요합니다. 494만 예외 규정이 존재할 수 있으나 현재 디테일은 나온 바가 없습니다. 기술심사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한국인의 경우에 482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기술심사가 현재 의무 조건은 아닙니다. 물론 다른 나라의 경우에 트레이디 직종으로 비자를 신청하려고 할 경우에는 기술심사를 반드시 통과했는 경우에만 비자를 밸리드하게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분들은 현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하지만 494 비자나 491 비자는 기술심사 통과가 현재는 mandatory, 즉 당연히 비자 신청 시점에 통과를 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 494 비자의 경우에 예외 규정을 현재 고려 중이고, 발표됨에 따라서 유학생들이나 다른 분들에게 예외된 규정이 적용이 될지 여부는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리고 비자 신청 전 경력 조건 한번 보도록 하죠. 482 비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 풀타임으로 해당되는 Nominated Occupation 또는 Related Field에서 2년의 풀타임 경력이 필요합니다. 494 비자와 491 비자는 현재 풀타임으로 3년 경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참고로 491 비자의 경우에는 기술이민 계열이기 때문에 사실 풀타임이라고 하면 주당 20시간이어도 풀타임으로 인정이 되게 됩니다. 494 비자는 Employer Sponsored Visa Stream 계열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풀타임은 38시간 기준입니다. 주당. 그런 이게 어떻게 적용될지 여부, 그 다음 예외 규정, 면제 규정이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될지 여부는 현재 제가 안내해드리지는 못하고, 이민성 장관 영의에 따른 가제트 노티스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3년 풀타임 경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게 맞겠고요. RCB Approval이라고 해서 Regional Certifying Body가 사실 494 비자는 RSMS 계열을 계승했기 때문에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즉 지방정부의 감사감독기구에서 과연 그 자리에 호주 시민이나 호주 영주권자를 구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여부, 그 다음에 애뉴얼 셀러리, 마켓 셀러리 조건이 그게 맞는지 여부, 이런 내용들을 서티파이 해줘야 돼요. 즉 공인을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482 비자 현재 그게 필요 없고요. 그다음 491 비자는 기술이민 계열이니 당연히 Regional Certifying Body가 그런 어떤 서티피케이트를 줘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주 노미네이션 이미 얘기했죠. 482 비자와 494 비자는 필수입니다. 491 비자는 기술이민이 필요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SAF라고 불리는 Scaling Australian Funds라고 하는, 즉 교육 트레이닝 비용을 고용주가 반드시 내야 될 의무가 482 비자와 494 비자에는 붙게 됩니다. 491 비자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즉 고용주가 훨씬 더 부담을 가져야 되겠죠. 그 다음 신체 검사 웨이버 조건이
아, 482 비자에는 존재합니다. 즉 특정 경우에 아, 신체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합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거나 할 경우에 이민성 장관이 웨이버를 해줘서 비자를 승인해 줄 가능성이 있는 것이 482 비자이고요. 494 비자도 Employer Sponsored Stream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예외 규정, 즉 웨이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Labor Agreement Stream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Mandatory, 즉 One Fail, All Fail 반드시 신체 검사를 통과해야 되고 491 비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술 이민이기 때문에 예외 규정 없습니다. 나이 제한 볼까요? 482 비자는 나이 제한 관계없이 비자를 신청하고 받을 수 있으나 482 이후에 영주권으로 가게 될 경우 ENS나 RSMS로 이전을 하거나 아니면 기술 이민 계열로 전환을 하려고 할 경우에 만 45세 미만 전에 비자를 신청할 수 있어야 되죠. 494 비자와 491 비자 마찬가지입니다. 즉 45세의 카트라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될 것이므로 조금이라도 이른 시기에 비자를 신청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비자의 승인 기간 따라 한번 볼까요? 482 비자는 쇼텀의 경우에 2년짜리 비자, 2년 미만의 비자가 나오게 될 것이고 롱텀, 미디엄 롱텀의 경우에는 최대 4년짜리 비자가 승인될 수 있습니다. 최대 4년일 뿐이지 고용주가 2년짜리를 지명하게 될 경우에는 2년짜리 비자만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494 비자와 491 비자는 5년짜리 비자가 나오게 됩니다. 비자 신청해서 그랜트가 되면 무조건 5년입니다. 그 다음 비자가 승인된 이후에 지방 지역에 거주를 해야 될 의무 조건을 한번 볼까요? 482 비자는 고용주가 반드시 지방에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그죠? 도시 지역에 있는 고용주가 482 비자의 스폰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자 자체에는 지방 지역에 거주를 해야 될 의무가 붙지 않습니다. 다만 비자 컨디션 8607이라고 해서 해당되는 고용주 밑에서만 일을 해야 되고 다른 세컨 잡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조건이 primary applicant, 즉 주신청자에게 붙게 되죠. 494 비자는 해당되는 고용주 밑에서 반드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regional provisional 비자예요, 그죠? 그래서 해당되는 지방 지역에 있어야 된다라는 조건하고도 맞물리게 되고 그 다음 191 비자로 전환을 하려고 할 경우에 비자 컨디션 엄수 조건이 있는데 그 지방 지역에 거주를 해야 되는 비자 컨디션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3년 이상 그 비자를 소지했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지방 지역에 3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비자 컨디션이 엄격하게 적용이 됩니다. 491 비자도 지방 지역 거주라고 하는 비자 컨디션은 똑같고요. 다만 스폰서 이민이 아니었기 때문에 고용주 밑에서 해당되는 고용을 이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는 없어요. 하지만 191 비자 가려고 할 때 중요한 부분이 뭐죠? taxable income이 최저 소득 수준을 넘어야 되고 그게 3개의 회계연도에다가 각각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으니 굉장히 까다롭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한 번 더 나아가 볼게요. 주 신청자 말고 동반 신청자들의 거주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482 비자는 사실 가족들이 어디에 사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494 비자와 491 비자는 가족들도 반드시 지방 지역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 거주를 하고 있었어야 됩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을 한번 내려볼까요? 자, 밑에 이제 보너스 팁이 나오는데 이것까지 지금 한 번에 보여드리면 끝까지 동영상 안 보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칠맛 나게 조금씩 에버노트의 화면을 내려보겠습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489 비자를 현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9년 11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신청을 하려고 하면 인비테이션을 받아야 되죠. 그리고 주 정부별로 후원하고 있는 직업군이 다르고 각 비자 신청자들의 상황 따라 4촌 이내에 스폰서가 가능한 친인척이 해당되는 지방 지역에 살고 있는지 여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인비테이션을 받을 수 있다 없다에 대해서 제가 안내 자체가 불가능하죠.
하지만 인비테이션 받아서 신청할 조건이 된다면 반드시 489를 신청해서 받으십시오. 491과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 전환을 훨씬 더 빠르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방 지역에 거주를 해야 되고 하는 비자 컨디션에 살아야 되는 기간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훨씬 더 유리합니다. 당연히 이제 벌어야 되는 소득 수준 자체도 다르기 때문에 뭐 일단 비교 불능이죠. 489와 491에 비교를 하자면 무조건 489. 491과 494를 비교하자면 어떻게 될까? 이건 뭐 고용주가 확보되어 있느냐, 그리고 스폰서를 설 수 있는 자격의 고용주가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491 비자는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초청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초청을 받기 위해서는 또 점수가 높아서 다른 지원자들하고 이렇게 경쟁이 붙게 되겠죠. 그래서 뭐 491 자체는 비자를 언제 어떻게 신청해라 말아라라고 조언 자체는 힘들죠. 되면 좋은 것이고 초청을 받으면 반드시 비자를 신청하라라고 하는 안내밖에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491 스킬 셀렉트에 일단 초청 신청을 한 상황에서라도 494를 위한 스폰서가 확보가 돼서 비자를 지원해 주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반드시 494 비자를 동시에 진행하십시오. 왜냐하면 491은 인비테이션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계속 있는 비자를 까먹으면 안 되고 unlawful이라고 하는 불법 체류 또는 비자 만기로 인한 오버스테이를 하는 경우는 막아야 되겠죠. 그 다음 도시 지역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MLTSSL 즉 미디엄 롱텀 직업군에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도시 지역에서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고용주가 여러분들의 스폰서 서겠다고 할 경우에는 당연히 482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482에서 트랜지션을 통해서 ENS로 가게 될 경우에 일단 기본적으로 최저 근로소득 조건을 3년 동안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은 없고요. 물론 482 비자를 받는 과정에서 제공된 근로계약서 내용 자체는 만족을 시켜야 되죠. 뭐 그런 조건들은 있지만 뭐 당연히 저라면 482 비자가 되는 상황이라면 482 비자로 가게 될 겁니다. 최악은 고용주의 재정 여건이 안 좋아져서 급여를 제대로 못 준다거나 아니면 해고를 당하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되게 될 터이나 뭐 그런 최악의 경우까지는 현재는 산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보너스 팁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대로 가면 조금 서먹서먹하니까 적어놨습니다. 읽어보시면 다 알 터인데, RSMS 비자와 그 다음에 이를 대체하게 될 494 비자를 액면 그대로를 놓고 한번 그 차이점을 한번 볼까요? RSMS는 일단 받고 나면 영주권이에요. 494 비자는 5년짜리 프로비저널 임시 비자입니다. 즉 영주권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수적인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절차가 남아있고 비용도 들 것이고 당연히 이민 변호사에게 수임료도 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영주권 전환을 위한 조건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RSMS 비자는 일단 영주권을 받았기 때문에 RSMS 비자가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비교 불능이죠, 그죠? RSMS 비자 한번 보죠. 동반 가족들이 타 지역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494 비자는 동반 가족들 역시 지방 지역에 거주해야 됩니다. 뭐 이런 부분에서 또 가족들의 뭐 교육이나 취업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지방에 있고 없고에 따라서 도시 지역에 있을 수 있고 없고에 따라서 뭐 변수가 생기는 분들은 참 안타깝지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1월 16일 전에는 494를 신청할 수 없고 11월 16일 이후에는 RSMS 다이렉트 엔트리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두 개는 뭐 비교를 지금 한다 손 치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비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됐을 때 RSMS를 바로 하는 것이 맞느냐, 기다렸다가 494를 신청하는 것이 맞느냐를 비교하셔야 되는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고려 조건입니다. RSMS 비자의 경우에 비자 승인 이후에 고용주가 비상식적인 고용의 어떤 환경, 즉 급여를 뭐 안 준다라든지 막 택없이 낮춰서 준다라든지 로스터를 막 줄여서 뭐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급여로 근로 조건을 뭐 바꿔버리는 이런 경우라면 사실은 비자 캔슬을 방어하면서 다른 곳에서 직장을 구하는 것 자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불가능하진 않죠. 물론 준비를 많이 해서 비자 취소를 방어해 놔야 되겠지만, 하지만 494 비자의 경우에는 승인 이후 3년 동안 고용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494 노미네이션이 반드시 어프로브 돼야 돼요. 그래야 그곳으로 옮겨가서 이제 또 일을 할 수 있는 허가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전에는 고용주를 옮길 수 없어요. 494는. 네, 옮기게 될 경우에 테크니컬하게 치자면 비자 컨디션 위반이 돼서 비자 취소에 노출됩니다. RSMS 비자는 마켓 샐러리를 해당되는 지역 근처에서 받는 수준만큼을 받았을 경우에 RCB 승인이 났고 비자도 승인이 날 수 있었어요. 하지만 494 비자는 현재 T-SMIT 이상의 마켓 샐러리가 보증이 돼야 되고 보장이 돼야 됩니다. 이게 T-SMIT이 지금 현재는 53,900불이죠. 그죠? 지방 지역에서 그런 급여 조건을 가진 스폰서십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빡빡하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 494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레이버 마켓 테스팅이 일단은 482 비자와 동일한 규정으로 적용이 됩니다. 물론 이제 International Trade Obligation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레이버 마켓 테스팅을 이렇게 우회하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어쨌거나 494도 동일하게 간다면 일단은 482의 레이버 마켓 테스팅 조건과 동일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수준에서는 조금 더 기다려서 11월 16일부터 어떻게 될지는 보셔야 되고요. RSMS의 경우에는 Regional Certifying Body, 즉 RCB의 이 지역에서 이러한 조건으로 호주인을 고용하려고 하였으나 그 중에 제대로 우리 회사에 맞는 사람이 없었다를 보일 수 있는 경우에는 Certifying Body에서 OK를 해줬고 Certify를 해줬어요. 또 그게 있으면 비자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레이버 마켓 테스팅 조건이 다르다를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 레이버 마켓 테스팅 482의 경우에는 직전 4개월 안에 되었어야 되며 그 다음에 광고를 냈어야 되는 어떤 규정과 기간조차도 조금 더 길고 뭐 이런 형태로 정해져 있는 반면에 RCB에다가 제출해야 되는 그 제뉴인 레이버 마켓 로컬 레이버를 뽑으려고 했던 기록을 보이는 데 있어서는 그런 정도까지는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영주권자로서의 자격이나 권리가 당연히 다르죠. RSMS 비자 홀더는 영주권자니까요. 하지만 494 비자 홀더는 영주권자가 아니고 프로비저널 비자 홀더이기 때문에 메디케어 당연히 안 되고요. 그 다음 고용주 입장에서 직원의 장기 근속을 바랄 경우에 RSMS 비자는 현재 비자 신청하고 나서 대략 2년까지도 걸리죠. 그 다음에 비자가 그랜트 되고 나서도 2년 동안 추가로 일을 해야 되니까 고용주는 약 4년 가까이 장기 근속을 바라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494 비자는 새로운 노미네이션이 어프로블 돼버리면 이론적으로 바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고용주 입장에서 장기 근속 자체가 보장되지는 않아요. 이 상황에서 스케일링 오스트레일리언 펀즈라고 해서 돈을 3,000불씩 이렇게 내주면서 또는 5,000불씩 내주면서 그 호주 정부에다가 내면서 스폰서를 과연 서야 되느냐, 거기다가 급여도 53,900불 이상씩 주면서 뽑아줘야 될까, 이 부분에서 굉장한 어떤 허점이 지금 있고 현실적으로 고용주들이 그렇게 베네핏 또는 메리트가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RSMS와 494 비자의 직접적인 어떤 차이점은 아니지만
482 비자는 현재 비자 심사 기간이 석 달 정도고, 그 다음에 쇼텀이냐 미디엄 롱텀이냐에 따라서 2년짜리 4년짜리 뭐 이렇게 구분된 비자가 그랜트가 되겠죠. 그죠? 아, 물론 그렇게 그랜트 되더라도 새 노미네이션을 받게 되면 이 482 비자도 고용주를 바꿔서 직장을 바꿀 수 있습니다. 494하고 똑같죠. 뭐, 뭐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또 30분 됐습니다. 좀 짧게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런데 사실 줄일 부분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좀 짧게 해드리고 싶은데 말이 많아서 이렇게 길게 가는 건 아니고요. 뭐 해드려야 될 내용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될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압축해서 말씀드리는데도 30분 정도가 걸릴 수밖에 없었던 점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민법은 어렵지 않습니까? 이상 박창민 변호사의 알기 쉬운 호주 이민법 482 비자, 494 비자, 그리고 491 비자의 항목별 장단점, 특이사항 등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은 댓글이나 이메일, 그리고 구독하시고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들 많이 받아보시고 주변에 이민을 준비하고 있는 동료들이나 친구들에게 쉐어해서 영상들을 같이 보시면서 후회 없는 이민 준비, 그 다음 제대로 된 이민법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